30%라고요?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고작 30%란 말입니까? 당장 대책 세우시오. 중국 최고기술연구소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매달려 만든 인공지능 기술이 또다시 실패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기술을 다른 나라는 95% 성공률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동시에 한 나라만 찾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가 찾아 헤매던 그 기술을 가진 나라, 그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뒤늦게 깨달은 소름 돋는 진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심장이 조용히 한국에서 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3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거든요. 성장률 고작 4.5%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더 큰 폭탄이 터졌죠. 2030년까지 경제 90%를 인공지능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생각했어요. 잠깐,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때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7년간 국제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죠.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발표를 듣는 순간 직감했어요.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요. 그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투자기관들은 난리가 났죠. 성장률 4.5%. 이건 중국의 35년 고속 성장이 끝났다는 신호였거든요. 중국은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인공지능 경제 전환이었어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공지능 경제를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초고성능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죠.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기술적으로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첨단 인공지능 칩 수출을 막았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통제했죠. 중국은 핵심 기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지도부가 바보는 아닙니다.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인공지능 산업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컴퓨팅 파워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느냐가 승부를 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이 메모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도 못하죠. 아무리 좋은 칩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고대 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앞에서 멈췄어요.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세계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중국이 인공지능 경제를 만들려면 고대 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한국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중국이 이 시점에 인공지능 경제를 선언했는지 말이에요. 중국은 한 가지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기술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메모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 핵심 소재까지 한국 기업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거든요. 27년 동안 경제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운명이 이렇게 작은 나라 하나의 기술에 매달려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의 4.5%, 성장률과 90% 인공지능 경제 전환 선언,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외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국의 4.5%, 성장률과 90% 인공지능 경제 전환 선언,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외쳐도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인공지능 산업의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7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면 소프트웨어를 떠올리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핵심은 하드웨어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계산하느냐가 승부를 가르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초고성능 반도체, 엄청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주고받아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거든요. 고대 역폭 메모리는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의 혈관이에요. 저는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며 숨이 멎었어요.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합치면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서버에는 모두 고대 역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전부 한국산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한국 부품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고대 역폭 메모리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인공지능 경쟁을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만 봤습니다. 언론도, 전문가들도, 투자자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인공지능 산업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싸워도 결국 둘 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문득 일장에서 봤던 중국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2030년까지 경제 90%를 인공지능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중국이 왜 그런 자신감을 보였는지요. 중국은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계속 고대 역폭 메모리를 공급해 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엄청난 양의 메모리를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미국은 한국에게 뭐라고 할까요? 중국은 또 어떤 압박을 가할까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세계 인공지능 산업은 한국 없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칩 기술도 중요하죠. 중국의 시장도 크고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한국이었던 겁니다. 27년 동안 경제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운명이 이렇게 작은 나라 하나의 기술에 매달려 있다니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중심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중국이 인공지능 경제를 선언한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현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중국 경제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봐야 했거든요. 저는 중국 경제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멈췄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었거든요.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기둥들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부동산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던 거대한 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헝다그룹 같은 대형 개발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지어놓은 아파트는 팔리지 않고 미분양이 전국에 넘쳐났죠. 저는 베이징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클, 거리가 조용해졌어. 가게 불이 일찍 꺼지고 식당에 손님이 없어. 중국인들이 돈을 안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잠깐! 이건 단순한 부동산 위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자산이 줄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이 소비 침체였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자동차 판매도 줄었죠.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됐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보였거든요. 바로 디플레이션이었어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 사도 돼. 나중에 사면 더 싸질 거야. 그러면 소비를 미룹니다.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더 내리죠. 일본이 30년 동안 고생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세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부동산, 소비, 물가, 안정성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경제 선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서 저런 무모한 선언을 한 거구나. 과거 성장 엔진이 다 멈춰버렸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합니까? 인공지능 경제를 만들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기술적으로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첨단 칩도 못 사고 반도체 장비도 못 구하는 상황인데요. 그 순간 제가 밤새 분석했던 내용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말이에요. 중국이 인공지능 경제를 만들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기술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아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산 메모리 수입량을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거든요. 화웨이, 샤오미, 바이두. 중국의 모든 인공지능 기업들이 한국산 메모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국은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계속 고대 역폭 메모리를 공급해 줄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중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미국한테는 막혔지만 한국한테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잠깐,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꿈은 한국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공급망이 끊어지면 중국의 인공지능 경제 전환은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속내는 뻔했습니다. 제발 메모리 공급을 끊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었죠. 저는 27년 동안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대국이 작은 나라의 기술에 목숨을 거는 상황 말이에요. 중국의 35년 만에 최저 성장률, 그리고 무모해 보이는 인공지능 경제 선언. 그 이면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절실한 의존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중국의 고대 역폭 메모리를 팔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만약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압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했습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중국이 한국 기술에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려 있다는 걸요. 만약 미국이 이걸 완전히 파악한다면 한국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거대한 게임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게 될까요? 중국의 절박함을 확인한 저는 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인공지능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중국의 실제 기술 수준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이었습니다.
화웨이가 만든 최신 칩 데이터를 입수했거든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경악했어요. 성능이 미국 칩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같은 작업을 시키면 미국 칩은 1시간 걸리는 일을 중국 칩은 4시간이나 잡아먹었어요. 전력 소모는 2배나 많았습니다. 발열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서버를 돌리면 과열로 멈춰버리기 일쑤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30년까지 경제 90%를 인공지능으로 바꾸겠다면서요. 하지만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였어요. 저는 중국 기업들의 개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같은 회사들이 몇 년째 도전하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수율 데이터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고작 30%였거든요. 100개를 만들면 70개는 쓸모없는 쓰레기였어요.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0% 넘는 수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3분의 1 수준이었던 겁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까먹는 구조였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의 대표 인공지능 기업들을 조사했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회사들이 실제로 어떤 메모리를 쓰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부 한국산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중국 기술 자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산 메모리로는 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돌리면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오류가 났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중국이 2030년까지 경제 90%를 인공지능으로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서버가 필요할까요? 최소 100만 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각 서버마다 고대 역폭 메모리가 수십 개씩 들어가야 하죠. 그럼 중국은 현재 기술로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1년에 고작 몇만 개였습니다. 이 속도로는 2030년은커녕 2050년에도 불가능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막혔구나. 미국이 첨단 칩 수출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자체 기술이 형편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거든요. 2026년 4월 중국 고위 관리가 또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경제 전환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겁니까? 기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 중국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구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계속 고대 역폭 메모리를 공급해 줄 거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엄청난 양을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중국의 한국산 메모리 수입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 3년간 수입량이 2배로 늘어나 있었거든요. 중국은 자체 개발에 실패할수록 한국산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산소호흡기와 같았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산업은 한국산 메모리라는 산소호흡기에 완전히 매달려 있었어요. 이게 끊어지는 순간 중국의 인공지능 꿈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기술 기업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화웨이조차 자사 서버에 한국산 메모리를 써야만 했습니다. 중국산으로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27년 동안 국제 경제를 분석해왔지만 강대국이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자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었죠. 중국의 화려한 인공지능 경제 선언, 그 거창한 말 뒤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절망적인 의존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한국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체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꿈을 한국 기술에 의존해서라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될까요? 한국이 영원히 중국에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저는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에 모든 걸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세계 인공지능 공급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하지만 커피를 한 잔 더 타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7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진짜 구조를 완전히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한 건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쓰는 서버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회사를 봐도 메모리 공급 업체에서 같은 이름이 나타났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파고들었어요. 엔비디아 최신 칩에도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도 마찬가지였죠.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전부 한국산 메모리를 쓰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더 절박했습니다. 자체 기술이 없으니까 한국산 아니면 아예 제품을 못 만드는 상황이었거든요.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인공지능 기업들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두 한국산 메모리였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소니, 소프트뱅크까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세계 모든 인공지능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산업은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거미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칩을 만들고 중국이 시장을 제공하지만 둘 다 한국 메모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뿐만이 아니었어요.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패키징 기술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0층 이상 쌓아도 분량이 안 나는 초정밀 적층 기술이었죠. 이 기술 없이는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 수 없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죠. 마치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27년 동안 이런 구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열어놓고 화살표를 그려봤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인공지능 기업들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선들이었어요. 그 결과 한 장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향해 굵은 선들이 모여드는 그림이었어요. 마치 심장과 혈관 같았습니다. 한국이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이라면 각국의 기업들은 몸 전체에 퍼진 장기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기들이 움직이려면 심장에서 피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 피가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였고요.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95%였어요. 나머지 5%는 미국 마이크론이었는데 기술 수준이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예 시장에 진입도 못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독점이었어요. 한국 말고는 이 기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미국도 못하고 중국도 못하고 유럽도 못하고 일본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였어요. 미국과 중국이 한국 기술 사이에 낀 거였습니다. 둘 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 수 없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장의 그림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세계 지도의 한가운데 작지만 강하게 빛나는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로 뻗어 있는 수많은 선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중심에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결국 마지막 선택은 한국의 몫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세계 인공지능 공급망을 밤새 추적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종이를 책상에 펼치고 세계 지도를 그렸습니다. 세계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을 하나씩 적고
그들이 핵심 부품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화살표로 연결해보는 작업이었죠. 먼저 미국부터 시작했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서버를 열어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메모리 공급처에 한국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을 다투는 거대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똑같았어요.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모두 한국 기술을 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이번에는 중국을 그려 넣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거대 기업들을 확인했어요. 겉으로는 기술 자립을 외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메모리 부분에서 또다시 같은 이름이 등장했거든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부터 일본의 소프트뱅크까지 모두 한국산 메모리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화살표를 그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종이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한 나라로 화살표가 모여드는 그림이 보였거든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았습니다. 그 거미줄의 정중앙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 적힌 글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 한국이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전 세계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선이 한국이라는 작은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칩을 만들고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모든 걸 실제로 연결하고 작동시키는 핵심 기술이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칩이 있어도, 아무리 큰 데이터 센터가 있어도 고대 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세계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95%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독점이었습니다. 한국 말고는 이 기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렸구나. 오히려 반대였어요. 미국과 중국이 한국 기술 사이에 낀 거였습니다. 둘 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 수 없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27년 동안 국제 경제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 봤어요. 작은 나라 하나가 두 강대국의 운명을 쥐고 있다니요. 그것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종이 위 지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화살표의 끝에 서 있는 그 작은 동그라미, 세계 지도의 한쪽 구석에 있지만 모든 선이 그곳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가 결국 돌아와서 바라보게 되는 나라,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선다는 건 그만큼 큰 책임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이 몰려올 겁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 인공지능 경쟁의 중심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분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27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중국만 보고 있었거든요. 중국의 성장, 중국의 공장, 중국의 시장. 20년 넘게 그쪽만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요, 그냥 기술 좋은 중견 국가라고만 생각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나라 정도로요.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인공지능 시대, 공급망의 진짜 중심. 안에는 제가 직접 그린 그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화살표들 말이에요. 보고서를 여러 글로벌 투자기관에 보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이거 진심이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나라였다는 겁니까? 뉴욕의 한 큰손 투자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만 봤어. 그런데 자네 보고서를 보니 정작 중간에서 판을 쥔 나라는 한국이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이야기였거든요. 며칠 뒤 워싱턴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보를 맡은 사람들, 경제 정책을 다루는 관계자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 경쟁을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표들을 보십시오. 미국 기업들이든 중국 기업들이든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공지능 산업도 한국에 묶여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이들 모두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멈추면 세계 인공지능 산업도 함께 멈춥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도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공장 굴뚝만 보고 있었지. 그 공장을 움직이는 진짜 부품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보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후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앵커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앤더슨 씨, 그렇다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한국의 위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은 고래들의 생명줄을 쥔 나라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국을 거쳐야 합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메일함에 한국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항상 강대국 눈치만 봐야 하는 줄 알았는데 자부심이 생깁니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섰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중국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세계 언론들도 서서히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지는 이렇게 썼어요. 21세기 석유가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를 담는 그릇은 한국이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구나. 세계가 뒤늦게라도 한국의 위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27년 동안 국제 경제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중심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을 쥔 나라, 모두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 시점에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거대한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리고 27년 경력의 분석가인 저는 한국에 대해 무엇을 잘못 판단했을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동안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중국 공장의 굴뚝만 바라보며 미래는 중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요, 기술은 좋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중견 국가 정도로만 여겼죠.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을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중국 공장이 아니라 조용한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작은 칩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편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중국은 메모리 공급을 끊지 말아달라고 압박했죠. 하지만 한국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 모두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로 남았어요. 이건 단순한 줄타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고도의 전략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매출의 10% 이상을 미래 기술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에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메모리, 인공지능 칩, 패키징까지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까지 선점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때 문득 2026년 3월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35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경제를 선언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국이 떠올랐던 건 막연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이었던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을요. 우리는 동맹입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 주석도 특사를 보내겠죠. 우리 시장을 열어주겠습니다. 메모리 공급을 늘려주십시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힘을 가지고 있고 중국이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여느냐 닫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화려한 선언도 없었죠. 그저 묵묵히 기술을 연마하고 품질을 높이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국가가 된 나라.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계가 여러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년간 국제 경제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의 젊은이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온 어르신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떠나고 매장은 값싼 중국 제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시장은 중국의 세상이 됐다. 그런데 그때 모스크바의 한 전자상가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집니다. 러시아 남성 한 명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중국 폰은 안 삽니다. 판매원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찾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는 단 한마디를 말합니다. 삼성이요. 하지만 매장에는 삼성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중국 제품이 시장을 장악한 나라에서 왜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러시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봄, 모스크바였습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직원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그냥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안 사시는 겁니까?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딱 세 글자였습니다. 삼성이요. 저는 그 장면을 3미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니콜 벨로프입니다. 프랑스 출신 시장 분석가죠. 20년 동안 유럽과 러시아 소비자들이 왜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지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파리에서 시작해서 베를린, 바르샤바, 모스크바까지 발로 뛰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제품을 사고 왜 저 제품은 외면하는지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스크바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지금 무엇을 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모스크바에 오기 전부터 저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익숙하던 브랜드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애플이 떠났습니다. 삼성이 떠났습니다.
소니, 노키아까지 수십 개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짐을 쌌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채웠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아너. 매장 진열대는 이미 중국 브랜드로 가득 찼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능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직원이 이것저것 꺼내 보여줬습니다. 카메라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진열대 한쪽 빈자리를 향했습니다. 삼성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삼성은 러시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잠시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살 수 있는 제품이 수십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제품을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러시아에 들어오지도 않는 한국 제품을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도 말을 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분석가로 20년을 살아온 저였지만 저런 소비자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바깥 계단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삼성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안에 좋은 제품들이 많던데요? 남자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판매량은 분명히 중국 브랜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진열대도 중국이었고 광고도 중국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인터뷰 자료를 넘기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페이지마다 계속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삼성, 그리고 한국.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은 깊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데이터는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 남자의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가지 스마트폰이 진열된 매장에서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 제품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유명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였습니다. 그러다 10개가 됐습니다. 20개가 됐습니다. 결국 수백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익숙한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오래 쓰던 브랜드가 없어졌습니다. 자주 가던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금방 채워졌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아너. 매장마다 중국 브랜드가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격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광고도 쏟아졌습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스바겐이 떠난 자리, 현대가 떠난 자리를 중국 차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도로 위에 중국 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매장 진열대도 중국 브랜드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중국의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현장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른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더 큰 매장이었습니다. 중국 브랜드 스마트폰이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면도 크고 색깔도 선명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장면을 또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직원이 기능을 설명해 줬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려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삼성이 아니라서요. 두 번째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매장 구석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둘러봤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제품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 한 명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망설이는 겁니까?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삼성 언제 들어오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멈췄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이 매장만 그런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삼성을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 걸까?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간판도 중국이었습니다. 광고도 중국이었습니다. 진열대도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에서는 계속 한국이 나왔습니다. 데이터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 제품을 원해서 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살 수 있는 게 저것뿐이라서 산 걸까요? 내일은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답은 숫자 안에 없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사를 할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데이터는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도무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사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장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속마음을 직접 꺼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모스크바 북쪽 대형 전자상가였습니다.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계산대는 한산했습니다. 구경은 하는데 사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어보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표정들이 한결같이 어딘가 아쉬운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을 돌며 소비자들을 관찰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진열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화면도 켜보고 카메라도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려놨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 그 남성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5년을 써도 멀쩡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오전에만 6명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가격은 싸지만 금방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이 70%를 넘고 있었습니다. 10개가 팔리면 10개가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삼성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팔리는 제품과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시장을 조사해온 저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오후에는 자동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중국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분위기가 전자상가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차문을 열어보고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40대 부부가 한 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 안을 들여다보고 아내가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대 기다리신다고요. 한국차 다시 들어오면 그때 사겠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스마트폰 매장에서 들었던 말이 자동차 매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품도 달랐고 매장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같았습니다. 한국을 기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만난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그중 9명이 한국 브랜드를 언급했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자동차든 상관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중국 제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없는 한국 제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단순한 브랜드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가격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능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60대 남성의 단호한 표정, 차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던 40대 부부. 그들은 하나같이 살 수 있는 제품을 거부했습니다. 없는 제품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2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판매량 1위, 중국, 선호도 1위, 삼성. 이 2줄이 같은 시장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팔리는 제품이 곧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삽니다. 그게 시장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걸 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러시아 소비자 조사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공식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담당자가 두꺼운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30%에서 7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판매량 상위 10개 중 8개가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소비자 1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겠냐고요.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위, 삼성, 72%.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라진 브랜드가 여전히 1위였습니다. 없는데도 1위였습니다. 42%의 러시아 소비자가 지금 살 수도 없는 삼성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오후에는 모스크바 외곽 자동차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중고차 매장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새 차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중고 현대, 중고 기아 차량들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이 서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새 차처럼 보이는 중국 자동차 앞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10년이 넘어 보이는 낡은 현대차 앞에 서 있던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차체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이요. 남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15년 탔습니다. 아직도 멀쩡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새 차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5년 된 낡은 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딸깍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생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직접 경험에서 나온 신뢰였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도 이 남성을 한국 차 앞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가 사라진 지금도요. 저는 매장을 나오면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확인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써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신뢰가 됐습니다. 그 신뢰가 제품이 사라진 뒤에도 브랜드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이 시장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은 데이터로 잡히지 않습니다. 판매량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의 판매량을 가진 중국 브랜드가 42%의 마음을 가진 삼성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 기억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답을 줬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시장의 방향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랬습니다. 동유럽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었고 데이터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데이터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72%. 시장에서 사라진 브랜드를 여전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대형 자동차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중국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했습니다. 색깔도 다양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손님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손님들이 차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트렁크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할부 조건을 설명해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격을 낮춰준다고 해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중국 자동차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체를 손으로 두드려보고 타이어도 발로 툭툭 쳐봤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기아가 아니라서요. 세 번째였습니다. 스마트폰 매장에서도 들었고 자동차 매장에서도 들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 공식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판매량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떠난 자리를 중국 자동차들이 빠르게 채웠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 저는 또 멈췄습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21%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차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명 중 2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를 살 돈이 있는데도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차가 눈앞에 있는데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한국 차를요. 이건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넘게 이 매장에서 일했다는 중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실제로 많냐고요? 직원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 언제 들어오냐고. 기아는 언제 오냐고. 저도 모른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세요. 빈손으로요.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살 수 있는 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차가 아니라서였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오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42%가 삼성을 원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21%가 한국 차를 기다리며 구매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품도 달랐고 가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똑같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제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건 시장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데이터가 이 시장에서는 절반밖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숫자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토록 깊이 한국을 새겨놓은 걸까요? 내일은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진열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짜 이야기를 찾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리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선뜻 옆자리를 내줬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깐 올라와 보실래요? 저는 할머니를 따라 아파트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고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세탁기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세탁기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삼성이에요. 23년 됐습니다.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세탁기는 이 할머니의 삶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빨았을 겁니다. 남편 작업복을 빨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도 삼성이 없으니까요. 다른 건 살 마음이 안 생겨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낡은 자동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연식이 꽤 된 차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정성스럽게 차체를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요.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탔습니다. 앞으로도 탈 겁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새 차를 살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이 차를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차가 다시 들어오면 살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걸 고쳐가며 탈 거예요. 이 차가 저한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차니까요. 12년을 함께 달린 차였습니다. 그 차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삼성을 써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삼성 쓸 때는 한 번도 걱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성이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전에 충전기 꽂았는지 2번 확인해요. 혹시 문제 생길까봐.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삼성을 쓸 때는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해가 질 무렵 벤치에 앉아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동네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수십 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23년 된 세탁기였습니다. 12년을 함께 달린 자동차였습니다. 걱정 없이 쓰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제품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보며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제품을 팔았던 게 아니었다. 수십 년의 신뢰를 남겨놓은 것이었다. 그 신뢰는 광고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3년을 버틴 세탁기가 만들었습니다. 12년을 달린 자동차가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그 시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에는 노트가 3권 쌓여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3년 된 삼성 세탁기를 손으로 쓸어내리던 할머니, 12년 된 기아 자동차를 정성껏 닦던 남성, 자기 전에 충전기를 2번 확인한다던 젊은 여성. 저는 노트를 처음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70% 중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삼성 42%, 자동차 시장 소비자 21%, 한국차 기다리며 구매 미룸. 만난 사람 15명 중 12명, 한국 제품 직접 사용 경험.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판매량을 봤습니다. 점유율을 봤습니다. 그게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저는 숫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3년 전 삼성 세탁기를 샀습니다. 그 세탁기가 단 한 번도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기억이 됐습니다. 그 기억이 신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신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탁기가 낡아도, 브랜드가 떠나도, 남성은 12년 동안 기아 자동차와 함께 달렸습니다. 비가 와도 달렸습니다. 눈이 와도 달렸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함께 버텼습니다. 그 12년이 그 남성에게는 증거였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증거. 그래서 그는 새 차가 눈앞에 있어도 돌아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제품이 더 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더 좋고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더 싼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느끼게 해줄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제재가 시작되자 짐을 쌌습니다. 광고도 없어졌습니다. 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품이 대신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3년 된 세탁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2년 된 자동차가 아직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떠났지만 제품은 남았습니다. 그 제품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다고. 한국은 오래 간다고. 광고보다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진짜 힘은 제품 안에 있었다. 팔리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팔리고 난 뒤였습니다.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제품이 사람들 곁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그 시간들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뢰가 지금 이 시장에서 중국의 70% 판매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숫자도 없이, 광고도 없이, 매장도 없이. 그런데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1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장을 분석해온 저였습니다.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묵직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남긴 것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23년이 지나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과연 제품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일까요? 러시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과연 제품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날 모스크바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장을 돌았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답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수선집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의 손 위에는 삼성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액정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그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새 폰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8년 됐어요. 아직 잘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8년 된 스마트폰을 직접 고쳐가며 쓰는 노인이었습니다.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가 매장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낡은 삼성을 손으로 고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니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수선집을 나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시장을 분석해온 저였습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분석이 흐려진다고 배웠습니다. 데이터만 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데이터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23년 된 세탁기를 손으로 쓸어내리던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12년 된 자동차를 정성껏 닦던 남성의 손길이었습니다. 8년 된 스마트폰을 직접 고쳐가며 쓰는 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숫자는 중국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2%가 삼성을 원했습니다. 21%가 한국차를 기다리며 구매를 미뤘습니다. 23년 된 세탁기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년 된 스마트폰을 고쳐가며 쓰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시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떠났지만 러시아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모스크바에서 발견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히 남아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일상이 신뢰가 됐습니다. 그 신뢰가 23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기억이 됐습니다. 어떤 광고도, 어떤 마케팅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